이재명 정부의 1년 동안의 경제 성적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내걸었던 게 자본시장 활성화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전과 후의 자본시장 변화, 이승엽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정책은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 때부터 얘기가 됐던 거고, 일본에서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 관련된 비슷한 정책들을 조금 이제 시도를 하다가 이제 탄핵 국면에서 이제 그게 멈춰진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국의 주식시장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부,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거에 가까운 방식으로 제도 변화를 이뤄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저금리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 규제로 이제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시장이 정체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이런 게 다 주식시장으로 이제 몰리는 효과를 정책적으로 이끌어낸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분명히 정책적으로 상당히 잘한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어떤 그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자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회의 기존의 어떤 양극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소득 양극화의 핵심을 이제 자산 격차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 시장의 활성화, 변동성을 통해서 뭐 이런 얘기를 다 빼고 주식 시장을 활성화로 득을 보는 집단들이 누구이고, 그러면 결국은 소득 격차를 그게 줄여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더 늘릴 거냐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자산 시장을 통해서 일반적인 일정한 집단의 자산을 높여주는 것도 좋은데, 이제 그러한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집단들의 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자산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대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전체 사회적으로는 어떤 그 소득의 양극화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의식 과잉에 의해 가지고 코스피가 8천에 간다라고 하는, 또 만에 간다, 여기에만 집착하고 있고, 전체적인 민생 경제에서의 소득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나중에 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 주식 갖고 계십니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주식 안 가지고 계신 분의 분노가 느껴졌는데, 여튼 박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흔히 말해서 주식에 좀 진심인 분 같아요. 대통령 떨어지고 나서도 그 다음 날 주식했다고 그러잖아요. 사고 팔았다. 그건 뭐 좋은 거죠. 자본주의에 꽂힌 주식시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지도자든 자기가 조예가 깊은 분야를 좀 천착하면 좋겠어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한국 주식시장이 경제를 대표하는 지수이고 돈 거래가 엄청나게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 흔히 말하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은 뭐 제대로 된 기업이 많은데 그 제값을 못 받는다, 주식이. 그게 뭐 우리 남북 관계라든가 여러 또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주가 조작이 굉장히 좀 심한 나라, 미국 같은 나라가 자본주의적 질서 속을 우리가 더 강하게 강구한다면은 주식시장에서 어설픈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철퇴를 맞아야 되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개발 시대를 이어오면서 대기업에 대한 존중, 뭐 대기업주가 뭘 하든 간에 국민들은 좀 용인하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 기업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은 좀 잘 간파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들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상법을 개정한다든가, 그건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리고 배당 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유리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식시장을 좀 질서를 좀 바꿔나가는 부분은 굉장히 유효했다. 그것이 지금 뭐 주식 2,000, 3,000포인트에서 지금 7, 8,000까지 가는 100%의 동의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작업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이라고 뭐 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아쉬운 부분은 이런 작업들을 자본주의 시장이나 아니면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 집단 내지는 테크노크랏, 그러니까 관료들이 잘 해왔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은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 어떤 타겟을 정치적인 좀 다른 곳에 많이 엉뚱한 데 생각을 돌렸는지, 이런 쪽에 그 세밀한 정책들을 잘 내놓지 못하는 그런 좀 실책이 있어요. 그것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집권을 다시 하려면은 좀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부동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 언급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보유세 대체로 낮다. 전세 감소는 정상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세 대란 등 이런 부동산 관련 얘기를 일축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방향을 보여준 거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국가의 부동산 정책은 임대주택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우리나라는 임대 이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게 상당한 정도로 변형적이고 변칙적인 방식의 임대주택, 그러니까 임대 후 분양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자꾸 차용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한테 집 주는 정책인 거죠. 사실은 주거를 제공하는 정책이 좀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상당히 막대한 자금을 영구임대주택의 형태로 하고 그거를 분양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인지가 돼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가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집 갖는 정책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역대 정권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돼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주택 정책을 총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택 소요가 지방 분산이 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기는 힘들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강점이 실려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전 정부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 이 부동산 문제를 바라볼 때 늘 좀 답답한 구석이 있습니다. 작년 대선이죠. 쭉 보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서울 서초구까지 방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그 세금으로 규제를 때리는 그런 방식은 쓰지 않겠다. 공급 위주로 하겠다. 이렇게 했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아주 뭐 수학으로 치면은 그냥 기초 수학에 가까운 답을 내놓은 거라고 봅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서울에 지금 집값이 오른 이유는 보면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뭐 삼척동자가 봐도 그 공급이 지금 부족한 것이죠. 서울이라는 곳이, 강남이라는 곳이 특히. 그걸 억지로 뭔가 이렇게 그 정부가 다스리기에는 힘겨울 것이다. 먼저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뭐 그냥 바라보는 것이 정치냐? 그건 절대 아니죠. 왜 제가 모두에 좀 답답하냐 하는 거 보면은 서울은 서울대로 가는 것이고 지방이 지금 지역이 문제잖아요 또. 그러면 대구나 뭐 이런 데는 보면은 미분양이 돼서 지금 난리고 오히려 은근히 왜 집값이 우리는 너무 이렇게 떨어졌지?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지금은 많이 세종시에 가 있습니다만 대개 다 강남에 살기 때문에 강남 주택이 자신들이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총리든 뭐 장관을 뭐 임명해 놓고 보면 거기 뭐 둘 중 하나는 다 강남에 집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 세밀하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부동산을 바라보는 것을 좀 바꿔야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급 위주의 정책이 맞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뭐 보유세가 낮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뭐 유럽에 비하면 우리나라 보유세가 뭐 턱없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집을 팔 때마다 국가가 걷어가는 양도소득세도 턱없이 높다. 그걸 합치면은 부동산에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팔면서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더 높다. OECD 평균보다.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감안해야 되니까 정교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노동 정책 한번 짚어보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3월 10일이죠. 시행이 됐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이 노란봉투법을 노동 분야 대표 성과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수권이 주요 핵심인데요. 노란봉투법 노동 현장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로 보십니까?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의도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저는 노사관계 영역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자율적 영역이고 제도가 어떤 거를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이루기 쉽지 않다. 근데 이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이걸 강제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노사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제를 하게 되면 교섭이라고 하는 거를 당연히 이제 하청 노동자들은 지금보다 임금이나 근로 조건의 상승을 목적으로 해서 원청에 대한 교섭을 요구할 텐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청 교섭의 사용자성이라고 하는 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법적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죠. 노동위원회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국가가 사실상 사용자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노사 간의 자율적인 교섭이라기보다는 교섭 자체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게 사법적으로 판단을 맡겨야 되는 실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어떤 교섭부제를 다룰 거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청 노동자들은 노란법을 통해서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 의제로 임금과 직고용 문제, 그다음에 이제 산재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청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교섭 의제인 임금과 직고용 문제는 사실상은 굉장히 이게 이제 그 노란봉투법을 통해 가지고 교섭 의제로 삼을 수 있는 의제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또 다시 사법적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판단이 나오더라도 그게 갈등이 심화되는 구조인 거죠. 저는 그래서 원하청 노동자의 문제, 그 다음에 대기업 노동자들의 어떤 고임금과 그 소위 말하는 하청 노동자들 또는 이 납품 단가에 시달리는 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결국은 국가가 산별교섭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정도로 만들었어야지 이거를 직접 강제하는 형태로는 오히려 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심화하는 이런 정상으로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 실장 추가적으로 이 지점 지적하거나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잘 들었는데 말씀 잘해 주셨고 저 동의합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저층 그러니까 아주 약한 기업들 저임금 노동자로 갈수록 노동조합을 만들 힘도 없어요. 걔들은 그쪽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투쟁의 산물 이렇게 지금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정부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뭐 비정규직을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뭐 전부 99% 중소기업이잖아요. 그 사람들 뭐 노조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그 뭐 노조의 어떤 뭐 교섭권을 더 준다. 제가 보기엔 이런 것도 좋겠지만 정부가 좀 그 어떤 방식으로든 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든 아니면 어떤 수단을 강구하든지 간에 임금을 좀 올리는 방향. 일본에서도 뭐 기업들 스스로 나서서 우리가 노동자 임금을 올려주자 하는 운동이 지금 최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좀 발상을 좀 전환하는 정책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이재명 정부 2년차 과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중요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부각되지 않은 의제가 있다. 또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하나씩만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교수님? 지역규정 발전과 관련된 얘기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고 굉장히 이전 정부들도 다 말은 많이 하지만 지역 문제를 접근하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중앙의 입장에서 지역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고 그거는 이재명 정부도 별로 다르지 않아서 지금 뭐 저 5극 3특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이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도 10개 서울대 만들기 위해서 지역 거점 대학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방식이 결국은 그냥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고 어떻게 지역의 균형이라고 하는 거를 보다 더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상당수의 문제는 결국은 지역을 끼고서 나타나는 문제이고 지역이라고 하는 문제가 다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장의 문제로 덮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좀 명확히 인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실장님 보시기엔 어떤 의제가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지역 균형 문제,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몇 가지를 좀 한두 개를 꼽는다면 첫 번째는 역시 이재명 정부 이후에 지금 부닥칠 사안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뭐 북한이 지금 정책의 방향을 남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북한이 교정했거든요. 적대적 이국가론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금 정리정돈할 것인가가 이재명 정부의 좀 대외적인 과제가 될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제가 하나 좀 정책적으로 이슈가 됐어 이걸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은 교육 재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 돈이 좀 넘쳐나는 형식으로 좀 가고 있지만 그 돈을 제대로 못 쓴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선 각 교육청에는 지금 돈이 좀 쌓여 있어서 이것이 방만한
자원으로 방치되고 있다. 내국세의 거의 20.79%인가 무조건적으로 지금 적립을 하고 교보금으로 나눠주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교육감 선거에 보면 우리 대구 지역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다른 데 보면은 뭐 학원비도 지원해 주겠다. 태블릿 PC를 사주겠다. 고3 학생들에게 100만 원을 준다.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그런 후보들이 있어요. 그리고 돈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재원을 빨리 좀 다른 유용한 곳, 제가 보기에는 대학 재정이 좀 심각할걸요. 대학을 그동안 좀 방치해놓은 R&D와 연계된 부분이 대학인데 그런 쪽으로 좀 재정 지원이 좀 물꼬를 틔워서 잘 배분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두 분 다 지역 문제 중요하다고 지적을 주셨는데 호남 같은 경우에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있고요. 반도체 공장 이전론 나오고 있는데 또 부산은 해양수산부 이전했고요. HMM 본사 이전 추진 가능하고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활력을 다하는 모습인데 우리 지역은 소외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대구는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행정통합을 연계시켜가지고 행정통합이 된 곳에는 먼저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된 과감한 투자들을 해주고 행정통합이 안 된 곳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거는 굉장히 지역균형 발전을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이제 좀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통합과 무관하게 지역균형 발전은 좀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에 현대차 공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해가지고 이제 차 생산과 관련된 것들을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현대차의 새만금,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주도적인 산업을 설정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거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주력 산업인 것이고 예전에 이제 섬유산업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산업들을 얘기를 하지만 다른 지역과 거의 겹치거나 중복되거나 대구의 고유한 산업 브랜드로서 대구에서는 어떤 산업이 대구의 특징이고 이거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적확하게 어필을 못 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를 지원을 해줘야 될까 대구에? 이게 이제 굉장히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가 공정하게 지역균형 발전을 대구 지역에서 추진할 필요도 있지만 대구 자체가 어떤 거를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자체의 전략을 좀 더 명확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결합이 돼야지만 지역균형 발전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 실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최근 경제신문에 많이 일면에 나고 있는데요.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의 이재명 대통령이 영호남에 좀 균형을 맞추겠다는 그 발언을 했다는 걸 제가 상기시켜 드렸습니다만 삼성그룹이 반도체 패키지 뭡니까? 하여튼 그 관련해서 광주에 지금 공장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현대차가 새만금 이렇게 한다는 건데 삼성이 어떤 특정 공장을 짓는다면 만약에 구태여 경기도를 떠나서 한 수백 킬로 먼 곳에 짓는다면 그 대구나 구미가 돼야 되는데 삼성 라이온즈도 지금 대구 연고지 아닙니까? 아무래도 삼성이 가진 어떤 역사적인 뿌리를 보면은 대구에서 출발한 것이고 당연히 대구에 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과거에 대구의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떠든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기면은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어떻게 하든 대구에 한번 유치해 보겠다. 이거 오브 더 레코드 해달라. 보도하지 말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을 제가 좀 종종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좀 안타깝고 유감스러워요. 대구 사람의 한 사람으로 지금 본다면은. 그만큼 민주당 정권은 흔히 정치에서 말하는 자원 배분, 가치의 그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치의 속성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을 지지해 준 곳에 이제 좀 퍼붓겠다는 것인데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보수를 지지해 줬지만은 대구가 지금
특별하게 가져온 것이 없는, 물론 이 교수님은 대구의 플랜이었기 때문에 뭘 가져올지 몰라서 지금 안 주는 것이라고도 하는 것도 일면 타당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지금 처한 여러 대한민국의 초집권적인 초중앙집권적인 이런 시스템을 보면은 중앙정부의 어떤 권력 개입과 영향력이 없이는 지금 대기업이 대구든 부산이든 뭐 광주든 내려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전망 한번 듣고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이제 이 국정이 2년 차에 접어듭니다. 이재명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 국정 과제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두 분께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실장님.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흔히 말하는 골프와 뭐 정치인은 정치 권력은 고개를 들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정권이든 뭐 성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뭐 아주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다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뭐 성공을 해야 될 테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보탬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좀 더 겸허함이 필요할 것이다. 집권 2년 차 이후부터는 조작기소 특검이나 아니면 더 본인을 둘러싼 어떤 그런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좀 더 뭐 눈을 넓히는 것이 훨씬 더 민주당 정권에도 유리하고 대한민국에도 유리할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국민의 역풍이 불 소지가 많다. 좀 주문한다면은, 시야를 넓힌다면은 우리 지금 토론의 과정에서도 중간에 한두 번 얼핏 얘기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지금 AI 시대이고 디지털 혁신의 시대이고 양극화가 지금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뭐 지역적으로 특히 뒤처지지 않으려면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대구 경북도 그렇고 R&D라든가 좀 스마트해지는 지역, 그런 연구 시설, 연구 비용, 연구 인프라 이런 데 대한 그 좀 천착,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네. 두 번의 탄핵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권력의 집중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권력 집중의 가장 최고봉 정상에 있는 게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 이게 왜 문제냐면 한국 사회가 전문성을 갖출 수 없는 사회가 됐다. 제왕적 대통령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시시콜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서 한마디를 하면 국무총리건 장관이건 굉장히 상당히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받아 적고 그 대통령의 말씀을 정책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에서는 자기 전문성이 발현될 수가 없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 이번 집권 시대에서 어떤 자기 정신, 시대 정신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의 권력을 놓아주고 권력을 분산시키고 중앙에서 지역으로,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부처 장관들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전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지금처럼 트럼프와 같은 방식으로 SNS 미디어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대중들을 직접 상대하고 대중들에게 자기의 기준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해서는 오히려 이 한국 사회가 더 발전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월간 정치인은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함께 해봤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두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